딸이 독립한 지 2년하고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계절이 한 번, 두 번 바뀌는 동안 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 저녁 보통 8시쯤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별일 없냐고 그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10분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2번이 되었고 어느새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딸의 목소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바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다음 할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안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딸이 말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딸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정말로 괜찮은 건지, 전화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하면 딸이 준비를 할 것 같았고,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라면 가끔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소는 문자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이사를 마친 뒤 보내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여기로 이사했어요. 주소 저장해 두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큰 건물들이 많았지만 주거 지역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건물과 작은 상가들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조금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벽은 회색이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고 2층부터 불이 켜진 곳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딸이 사는 곳은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초인종을 누를까? 그러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침착했습니다.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반갑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황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저를 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은 좁았습니다. 신발장도 작았고 신발은 몇 켤레 없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원룸 정도의 크기였지만 가구 배치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구석에 작게 접혀 있었고 그 옆에는 간이 옷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중앙에는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2대가 놓여 있었고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일정표 같은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작았습니다. 문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위에 놓인 물병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되어 있었고 컵 2개와 접시 1개만 엎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구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혼자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처럼 보였습니다.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같은 층의 사무실을 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그제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자료 정리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딸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담담한 얼굴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오전에 검토할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자취방 아니에요. 저는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딸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은 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형태였습니다. 딸은 그곳의 대표였습니다. 직원은 5명이었고 이 건물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은 회의실이었고 그 옆은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딸이 자는 이 방만 겸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아끼려고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임대 계약했어요. 1층은 비워뒀고 2층은 협력사가 쓰고 있어요. 3층이 저희 공간이에요. 딸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클리어 파일이었고 안에는 문서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집에서 내보낸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딸이 집을 나간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딸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설립 서류, 통장 사본, 모든 것이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고3 때부터요.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쫓겨난 게 아니라 나간 것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그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받은 건 졸업하고 2달 뒤였어요. 법인 설립은 그 다음 달이었고요. 딸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 계약은 6개월 뒤였어요. 자금 확보되고 나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갈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딸이 짐 하나 들고 나가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지. 저는 그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은 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저는 딸이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고 외로움을 견디며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遅かったね。 사실은 그 답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딸은 혼자가 遅かった 아니었습니다. ね。 회사를 차렸고 직원을 고용했고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遅かった 모든 ね。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문서로 남겼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가 遅 물었습니다. かったね。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遅かった 말할 ね。 이유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딸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遅 펼치고 かったね。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遅かったね。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딸에게 저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대상도 도움을 청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안부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遅かった 저는 ね。 딸이 집을 나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遅かった 딸은 ね。 큰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遅か 말했습니다. ったね。 나 나갈게요. 저는 손을 씻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遅かったね。 자취할 곳 구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遅かった 말했습니다. ね。 그래,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살아야지. 딸은 대답하지 遅かった 않았습니다. ね。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遅かった 가방을 ね。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봤습니다. 遅かったね。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잠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遅かったね。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게요. 그게 遅かった 전부였습니다. ね。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는 법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딸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딸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떠밀린 것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집에서의 위치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딸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에서도 대화에서도 딸은 늘 끝자리였습니다. 내 엄마 밥값은 내가 내는데 내 밥값은 내가 벌어야지. 남편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그 후로 집에서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저는 그게 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친척들이 모였을 때 딸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딸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있었고, 아이디어가 있었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외면하던 그 시간 동안 딸은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일정표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회의 일정, 납품 일정, 계약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모두 딸의 손으로 관리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 케이스를 봤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그게 왜 비어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건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퇴근했어요. 보통 6시쯤 끝나요. 너도 퇴근 안 해? 저는 여기 살아서요.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집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곧 집이었고 일이 곧 삶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딸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힘들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 말에는 원망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다시 일을 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사과해야 할까요? 딸을 집에서 내보낸 거? 아니면 그 전에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거? 아니면 지금껏 딸이 힘들게 산다고 착각하며 안심했던 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딸이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해야 해서요. 내일 아침 일찍이에요. 딸은 저를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에는 화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딸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미안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요.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덕분도 아니에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다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딸은 이미 혼자였습니다. 2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남편의 태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해해 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은 저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 보고 왔어. 그래, 잘 지내? 응, 잘 지내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덕분도 아니에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혼자 왔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격려도 지지도 없이 그저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잘 지내. 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가끔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안부를 물었습니다. 딸은 항상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바빠요. 괜찮아요.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계약을 맺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딸은 사무실에서, 저는 집에서, 딸은 일을 하며, 저는 일상을 보내며, 가끔 전화가 오면 목소리를 들었고, 가끔 문자가 오면 글자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은 저에게서 떠난 게 아니라 저 스스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거리였습니다. 딸은 대표이사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딸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움도 자랑도 원망도 그리움도 그저 사실만 남았습니다. 딸은 혼자 살아남았고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차이만 남은 채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